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득히 오셔가지고 제 강의를 열심히 경청해 주시는 데 대해서 너무도 감사드리고, 이게 상당히 귀한 기회입니다. 사실은 이 노자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원전으로 이렇게 접할 수 있다는 게,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한국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이것이 인터넷에 올라가고 난 후로 요 일주일, 며칠 안 되는데 1000여 명이 벌써 그걸 다 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주제가, 제가 최근에 엊그저께 한신대학교에서 저한테 수원, 화성, 오산 그 도시 이름을 하나씩 따가지고 산수화라고 그래요. 산수화 상생 어떠한 협력 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산수화, 오산, 수원, 화성, 그래서 산수화거든요. 그래서 그 산수화 상생에서 각기 돈을 내서 3개시에서 돈을 내서 한신대에다가 석좌 교수 자리를 제대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개 대학에서 이렇게 하는 거랑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처음 있었던 일이고, 초대 석좌 교수로 제가 취임을 한 거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가서 강연을 했는데, 그 재미난 건 뭐냐면 정조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저를 석좌 교수로 모셔갔으면 제가 가서 정조 찬양을 해야 되는데, 가서 정조를 그냥 가차없이 깠더니 당혹하는 분도 있고, 총장님이나 상당히 뜻 있는 지사들은 선생님 강의가 너무도 좋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역사라는 건 우리 전통적으로 거울이라고 생각했고, 역사라는 것은, 거울이라는 건 우리가 반드시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거울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뭐 얼굴에 뭐가 티가 묻었나, 뭐 어떻게 됐나, 내가 지금 얼굴이 나쁜가, 뭐 머리가 헝클어졌나, 의복이 단정한가, 그래서 보는 거 아니에요? 어느 미친놈이 거울을 보는데 그냥, 야, 내가 이쁘다, 내가 이쁜 얼굴 다시 한번 보자, 나는 완벽해, 뭐 이러고 보는 놈 없잖아요. 뭔가 자기가 거울을 본다고 하는 것은 뭔가 거울을 보는 걸 통해서 자기를 반성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고 하는 거, 여기 자칫 통감 그런 것도 뭐예요? 통치에 도움이 된다. 잘하는 건 도움이 될 자거든요. 자치, 통치에 도움이 되는 아주 두루두루 시대에 걸친 거울, 이런 말 아니에요. 자치 통감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주자도 뭐 통감저료를 썼고, 뭐 그것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읽혔지만은, 그야말로 역사라는 것은 통감이라 이거야. 거울인데,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반성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 뭐냐? 결국 역사라는 건 의미체다는 거죠. 역사라는 건 객관적인 사실의 기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역사는 사실로서 기술 못해요. 그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역사라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라는 건 어차피 사실이라고, 사실. historical fact지 그냥 scientific fact가 없어요. 역사라는 건 인간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오늘날 내가 여기서 이 강의를 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이라고 하지만 도울 선생님이 거기서 뭔 얘기했냐, 여러분들 전부 달라요. 오늘 요번 저기 하면 이 도울 선생님 강의에 대한 기술을 한다고 그래보세요. 지금 only fact가 있어요. 여기서 fact가. 여러분들 강의 노트 다 달라요. 도울이 이날 뭘 얘기했냐, 그걸 기술해보세요. 역사적으로 fact를. no fact, there is no fact. 지금 여기 지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초에 정각에 저 루트로 해서 도울이 들어와서 여기 섰다.
뭐 그런 거는 scientific fact로서 하기 때문에 역사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거의. 역사는 그런 거 기술하지 않아요. 그런 팩트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6.25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다는 거를 뭐 51년에 일어났다 이런 역사는 없어요. 물론. 그러나 그런 건 뭐 50년 6월 5일 날 뭐 일어났다 이런 건 역사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이런 거 역사라고 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은 기껏해야 사실일 뿐이고 이 사실이라는 건 우리의 뭐죠? interpretation. 어디까지나 그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의 해석이 들어간 거라는 거야. 이 해석을 우리가 보통 사관이라고 부르잖아요. 사관? 예, 이걸 해석. 그러니까 여러분 E.H. 카의 What is History라는 책을 나는 대학교 시절에 내가 영어 공부를 너무 지독하게 공부를 하다 보는데 내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도 몰랐어요. 나는. 그래서 어느 날, 진짜 이게 사실, 내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난 몰랐다고. 그런데 어느 날, 그때는 법문사라고 여기 있었는데, 법문사에서 요 조그만 펭귄북을 어떻게 What is History가 눈에 띄길래 그걸 딱 눈에 뜨이길래 내가 그걸 갖고 와서 고려대학 도서관에 딱 앉아서 읽는데 딱 6시간 안에 쫙 읽혀지더라고. 사전 한 번 안 들고. 야, 내 영어가 대단하구나. 나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내가 What is History라는 걸 쫙 그때 읽으면서 그 아주 재미난 관점이 아주 시자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내가 interpretation 이 문제에 대해서 E.H. 카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대학교 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 거는 여러분들 이런 말 하면 요새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영어라는 거는 무서운 거였거든요. 그래서 죽으라고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생각 없이 죽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을 하루 몇 시간에 쫙 읽을 수 있다는 거 꿈도 못 꿨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싹 읽히더라니까. 그래서 야, 내가 공부를 지독하게 했구나. 내가 그렇게 정말 느낀 적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E.H. 카의 What is History라는 책에서도 있지만은 이게 역사라는 것은 어디까 해석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그 해석의 지평은 무한히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오픈 호라이즌이라는 거예요. E.H. 카는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이제 나는 오픈 호라이즌, 열린 지평이라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든지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정조대왕을 연구하는 사람은 정조대왕으로 그냥 모시고 읽어요. 그리고 그렇게 써요. 대왕께서 지금 왜 우리가 정조를 세종대왕께서 맨날 세종이야 좀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해도 좋지만 이 왕이라는 존재라는 게 진짜 한심한 존재들입니다. 한심한 존재들이에요. 왕이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조선 왕이 어떻게 사는 줄 아냐고? 아침 5시면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나자마자 문안을 받아야 되고 동국마마 오고 자기도 엄마한테 가서 이제 대비마마 있으면부터 이 문안해야 돼. 아침에 인사해야 돼요. 그게 매일 일과예요. 그게 딱 고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5시 일어나면 상궁이 와서 죽 같은 걸 하나 줍니다. 그런 국물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간단히 먹고 나면 그 문안 인사 댕기고 뭐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경연 나가야 되고 그러다가 10시경에 아침을 먹습니다. 거하게 먹습니다. 굉장히 크죠. 그러고 나서 한 2시쯤에 또 띠엔신이라고 점심이라는 건 띠엔신이라는 거는 이건 약한 거예요. 이렇게 정신을 이렇게 불 붙인다 그런 의미거든요. 점심이라는 게 띠엔신. 그래서 점심을 먹지만 또 한 5시쯤 되면은 저녁을 또 거하게 먹는다고. 그리고 또 밤 10시가 되면 야참이 들어와요. 그러고
왕이 똥 눌 시간이나 제대로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변소 가서 앉아서 똥을 이렇게 지긋하게 눈대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왕은 그런 게 없어요. 똥이 나올 때 똥 나온다 그러면 갖다 여기 광해 그 영화 있었잖아요. 갖다 쫙 그걸 뭐라 그러지? 매화틀이라는 걸 갖다 쫙 나무 상자로 갖다 대면은 하고 똥 누고 나면 상궁이 똥구멍을 닦아줘요. 자기가 닦지도 않아. 아니 그러니까 왕이라는 놈들이 얼마나 썩은 새끼냐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놈들이야. 밥 먹는 거 하나, 똥 눕는 거 하나, 오줌 눕는 거 하나 자기가 해본 적이 없어. 그 독자적인 행동이 불가능해. 그러니까는 왕이 말이죠. 여러분들 뭐 세조고 세종이고 왕이 내내 고생하면서 찾아다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왕들, 역대 왕들 종창이 많습니다. 종기. 정조가 왜 죽었어요? 정조가 종기 때문에 죽었어요. 종기. 등에 종기가 나와도 피고름이 나오고, 에? 그런데 말이에요. 왕이라는 거는 조금이라도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궁궐 안에 서울대학병원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지 안방에. 그래가지고 이 의원들이 와가지고 다 조금 아프다면 약을 처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식들 그러고 나가서 어디 운동을 할 수 있나? 산보를 혼자 할 수 있나? 맨날 앉아서 책 보고 먹고 하루에 5끼 처먹고. 그 왕들이 전부 몸이 뚱뚱해요. 세종도 아주 볼품없게 생긴 사람입니다. 저기다 동상은 근사하게 만들어 놨지만 세종이 아주 못생긴 사람이에요. 뚱뚱해가지고. 거동하기 싫고. 어? 이 왕이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왕의 하루, 그 왕이라는 인간을 여러분들 실록을 보면서 이런 걸 세밀하게 나처럼 말이죠. 이걸 검토해 보면은 한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정조 같은 사람도 그냥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내가 써서는 내가 명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는데 자식이 약재를 잘못 써. 지가 야 인마 이거 이때는 이런 약재를 써야지. 그러고 하는데 다 틀려 내가 보기에는. 지 화만 돋구는 더운 약을 써가지고 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라는 게 장수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영조 하나. 저기 했다면 영조도 내내 아팠어요. 왕이라는 게 건강하게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조선 왕조의 왕이다. 이게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내가 인간으로 볼 때. 내가 사는 오늘날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참 불쌍한 애들이다. 나는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삽니까? 조선 왕이라는 게 지금 내 나이 된 사람도 거의 몇 사람 안 돼요, 지금? 내 나이 된 사람도? 근데 나처럼 건강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른 판단을 가지고 정치를 할 수가 없는 인간들이었다고. 인간이 모조리 자기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한심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조선 왕조를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뭔가 세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일가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악도 악이라고 말이야. 띠리리리 이런 느리고 반복되는 것만 그냥 알고 들어야지. 왕이 사물놀이 한 번 들었다면 걔는 미쳤을 거야.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게. 모든 자극적인 것이 왕에게서는 차단됩니다. 왕이 먹은 거 굉장히 잘 먹은 것 같죠? 궁중요리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왕이 된장국 먹었을까 없었대요. 된장국. 왕이 된장국을 못 먹었습니다. 냄새가 나게 돼. 사람이 야해진다. 성품이. 통장 이런 거 왕이 냄새도 못 맡아봤지 평생. 서민들은 다 그렇게 먹고 있는데 김치는 아예 우리나라에 없었던 거예요. 조선 후기에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전부 막 학사이스케 일본 사람이 말하는 그런 배추 절임 같은 거나 동치미 같은 거. 냄새 없는 거. 그러면 일체 자극적인 거 못 먹고
고기만 처먹어요, 또. 왕한테 다 또 진수성찬 고기만 드리고. 음식 같은 게 전부 신설로 이런 거거든요. 그런 유거든요. 그 전 부친 거. 이런 게 다 궁중요리예요. 그러고는 왕이 맨날 하루 종일 고기 처먹고, 된장국이라는 게 그것이 그 암세포를 죽이고 이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못 먹죠? 김치 못 먹죠? 그러니까 여기 젖산균 그런 게 생길 수가 없죠? 대장 같은 게 전부 무기력화되죠? 3, 40은 다 꼴깍 되시는 거야. 정신도 이상해지고 걔들이. 자극이 없으니까. 그렇게 산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 왕의 하루, 왕비의 하루를 정확히 검토해 보시라고. 이런 건, 여러분 이런 정보 어디 들어봤어? 이런 건 누가 안 말해주잖아. 왜? 역사를, 살아있는 역사를 보질 않고 맨날 무슨 사건과 사실과 이런 걸 가지고만 역사를 여태까지 만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오늘부터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노자라는 인간을 만나는 것이다. 노자라는 인간을 만나는 것이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대학교 때 나는 대학교 3학년 때 노자를 최초로 접합니다. 그 이전에는 유교 긍전만을 읽었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노자를 읽는다고 하는 것은 박정희 시대 때 칼 막스를 읽는 것처럼 힘들었어요. 내가 클 때만 해도. 여러분들 이런 말 하면 잘 이해가 안 갈지 몰라. 잘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역시 유교 정통주의라는 게 그렇게 강해가지고, 유교 정통주의가 강해서 이 노자를 공부한다. 정말 없었어요. 1960년대에 대학가에서 노자를 읽는 대학생이 있냐? 그건 나 하나밖에 없었어요. 돌 김용옥이 오로지 고려대학 철학과에서 읽고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다 자기들이 노장에 옛날부터 도사인 것처럼 구라를 치지. 없었습니다. 그때 없었어요. 근데 나는 대학교 3학년 때 비로소 노자를 접하게 되는데, 하여튼 난 노자를 읽으면서 처음에 공포스러웠어요. 처음에 공포. 그 무슨 공포냐면은, 나는 어려서부터 개화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교토 퇴고 그다음에 경도 제대의 의학부를 나온 분이니까 개화된 사람들 있죠. 그 돈도 많고 그야말로 개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집안에서 컸기 때문에 기독교 분위기에서 컸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러고 하니까 사람이 아까 이때 니체 얘기도 좀 하겠지만은, 그 사람이라는 게 그러한 어떤 집단적, 그 시대를 지배하는 어떤 집단적인 그게 있잖아요. 그 어떤 가치관을 지배하는 집단적인 그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니체가 말하는 이 소위 말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짐승 새끼라고 그랬어. 니체는 인간 현대인들을 가리켜 이 짐승 새끼. 왜? 짐승 새끼들은 집단의 논리에 순응하는 게 짐승이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늑대가 어디로 씩한 새끼 가면 무리가 져서 가고, 닭도 보면은 자기들 수탉이 이렇게 가면 거기 쭉 따라가고, 거기서 말이죠, 자기 독자적인 행동이 없다고. 이 짐승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는 자기의 행동을 반추하지 않는 게 짐승이야. 그렇잖아? 걔는 우리가 맨날 덕 그러면 온단 말이야. 근데 이 새끼들이 한번 오다가 덕고 그러는데 나 오기 싫어 이 새끼야.
그 반항을 하냐, 걔들이? 걔들은 어느 수능뿐이에요. 그리고 짐승의 욕구는 전부가 뭐예요? 충족이 되는 욕구예요. 그죠? 내가 언제 그 두드림이라는 데 나가서 얘기한 거 들어봤나? 네? 두드림이라는 데서 나가서 얘기한 거 들어봤죠? 욕구라는 게 desire라고 그랬던가?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욕구가 아니지. 욕망이라고 번역했지, 이거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에서 욕구를 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요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리적 요구예요. 생리적 요구라고. 내가 닭을 기르잖아요. 집에서 닭을 기르는데 지금 16마리를 기르고 있어요. 요새 아주 알을 잘 낳아가지고 아주 귀엽습니다. 우리 집에서 난 알은 딱 깨면 노른자가 아주 새빨개. 그리고 이렇게 찍어도 안 터져. 그 생생한 그 생명력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동물은 말이야, 배고프면 꼭 밥 달라고 그러죠. 주면은 그냥 해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도 뭐야? 어린애도 우리가 처음에는 뭐야? 생리적인 욕구만 있다고. 생리적인 욕구. 이게 잘못했네. I'm sorry. 생리적인 욕구만 있단 말이에요. 어린애들이. 그건 뭐예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요? 그걸 표현하게 되는데 뭘로 표현하죠? 울죠. 울어요. 하고 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는 거에서 엄마가 와서 어떻게 돼요? 젖을 주잖아요. 뭐 우유를 주든 뭐 이렇게 젖을 주면 빨아서 자기 욕구를 충족을 시키잖아요. 이때는 컴플리트하게 생리적 욕구가 충족된다는 거예요. 이 충족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이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언어가 생기기 이전에는 그 생리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 됩니다. 충족이 됩니다. 엄마가 가서 주면 주잖아요. 근데 계속 그걸 반복하는데 엄마가 젖을 주면서 그 오는 게 젖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뭐가 와요? 그 외에 자기의 생리적 욕구 이외의 충족이 같이 와요. 뭉클한 느낌이라든가 엄마가 자기를 품에 안을 때 주는 안온함이라든가 그 무슨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이라든가 뭔가 그 엄마의 그 어떤 독특한 죄치가 주는 그 만족감이라든가 이런 게 대꾸만 늘어나요. 그러니까 애가 젖을 다 줬는데도 자식이 또 울어. 또 울어. 점점 그 욕구의 범위가 늘어납니다. 근데 이 늘어나는 범위가 언어를 습득하면 이게 소위 락항이 말하는 상징계라는 거거든요. 언어라는 게 상징계 이전을 갖다가 락항은 상상계라고 부릅니다. 상상계. 그러니까 상상계에 있어서는 그 욕구라는 건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언어로 진입하게 되면 이게 지금 니체 얘기하다 어떻게 또 빠졌는데 언어로 이 진입을 하게 되면은 뭐예요? 인간의 디맨드라고 하는 것은 욕구의 범위를 이제 훨씬 넘어가죠. 말로 요구할, 배고프다는 걸 옹에 하고 우는 거로 표현하던 시절과 그걸 이제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 요구라는 거는 무한대로 증가해버립니다. 근데
그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어, 없어? 여러분, 길에다 보면 애들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줄 수 있냐고, 없냐고? 못 들어주죠. 못 들어줘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애새끼가 귀찮아지는 거야. 맨날 이쁘다고 그러다가, 아이고, 지겨워.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구에서 욕구를 뺀 것을 우리가 욕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요구에서, 무한대의 요구에서 이런 생리적 욕구를 뺀 것을 우리가 욕망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욕망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충족이 돼야 안 돼. 응? 근원적으로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욕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에게서는 욕망은 충족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라는 거예요. 이건 욕망은,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욕망이라는 것은 언어의 차원으로 올라가 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비극이라는 거예요. 前苦你시장人生一悲剧. 인생은 하나의 비극이라고 그러죠. 지난 시간에 건고는 하나의 희장이고 인생이라는 그 희장에 던져진 비극이라고 말했을 때 그 비극이라는 것은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의 충동을 끊임없이 가지고 거기에 그 허상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는 불쌍한 존재라는 거야. 너 인간이라는 게. 끊임없이 인간은 충족될 수 없는 욕망을 욕망하는 것. 이게 플라톤이 말한 에로스적 충동이라는 거예요. 이 에로스 아시겠어요? 에로스는 영원히 충족이 안 돼요.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또 튀져나오고 또 튀져나오고 또 튀져나오고. 영원한 에로스를 향한 그런 어떠한 그 여정이 인간이라는 존재란 말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거는 참 불쌍하게 세팅이, 이 무대가 잘못 세팅이 된 건곤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욕망이라는 무대 위에 그 세트 위에 던져진 존재라는 거야. 이게 인간의 비극성이에요. 이게 인간의 비극성이라고. 근데 내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왔냐? 응? 그러니까 니체는 말이죠. 니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초인의 사상이라는 것을, 그 초인의 사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무슨 이상한 사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니체는 초인이 뭐다 이런 거 규정한 적이 없어요. 초인이 뭐다라는 규정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니체 전집을 다 들여봐도 초인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초인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인간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초인은 이거다 이런 말은 없어요. 초인은 이러이러한 게 아니다. 그 초인은 이러이러한 게 아니다라는 게 뭐예요? 초인은 노예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노예가 아니다. 노예의 특성이란 뭐냐? 자기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기 존재를 결정 못하는 인간들이죠. 그게 뭐냐? 그게 대중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전부 인간은 무리를 지어가지고 그 무리에 휩쓸리는 존재라는 거죠. 그 노예 새끼들이다. 노예. 그게 뭐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초월해야 한다는 거예요. 응? 자기 초월해. 그러니까 이 자기 초월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니체 이전에 이미 이 사람은 초인이라는 아주 드라마틱한 히랍 비극을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이 자기 초월이라는 것은 이미 헤겔의 변증법의 원리가 그거예요. 여러분 정반합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잠깐 그냥 피상적으로 철학을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철학으로 배우질 않고 헤겔 변증법. 여기 변증법에서 아는 사람 누가 있어? 디알렉티크가 뭐야? 정반합이라는 게 이게 뭐 그래도 다시 이게 정이 돼도 또 반이 되고 이게 또 다시 합이 되고 뭐 이게 다시 정이 되고 이게 반이 되고 합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이 올라가는 걸 뭐라고 그래? 아우프헤벤이라고 그래. 이 독일어로 아우프헤벤. 우리가 지양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양기라고 그러는 건데 뭐냐면
정반이라는 게 뭐야? 이 해결의 이게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 근대 정신이 아주 굉장히 기초적인 건데 어떠한 자기 존재를 자기가 스스로 대상화한다는 거예요. 그 반대적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기의식의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짐승들은 자기 존재를 자기 존재를 대상화하지 못해요. 그렇잖아? 야, 너 자식아, 네가 뭔 짓을 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너를 대상화해서 네가 한 짓이지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이라는 건 자기 반추에 능력이 있는 그 자기 의식의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식의 분열을 우리가 정반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지시, 피어지시 한다면 아논트 피어지시로 이것이 이 자기 존재의 분열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 향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존재. 그게 변증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냥 이런 거를 의미를 캐야 한다고 여러가. 여기 손톱이 있어요. 손톱이라는 존재가 그 존재로만 머물 때 이 손톱은 어떻게 됩니까? 손톱이 여러분들 손에 이렇게 있잖아. 어떤 사람은 손톱이 손을 가리는 사람도 있고 여기 형태가 여러 개예요. 하여튼 나는 이게 살 속에 파묻힌 형태인데 내 손톱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손톱이 존재로서 있다고 할 적에는 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코어로 뭐냐면 타락하는 겁니다. 존재한다는 거. 이 손톱이 손톱으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라는 건 무엇이냐? 그걸 존재론적으로 규명한다. 그 개소리야. 그건. 이게 20세기 철학의 기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존재가 존재로서 있으면 이 존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가만히 있어봐요. 손톱이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어요. 점점 타락해가지고 없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이 손톱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이게 생성이 되잖아, 자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만 기니까 이걸 잘라줘야잖아. 끝쯤에 길이로 이렇게. 매번 나는 뭐 한 사흘 만에 한 번씩 깎아요. 나는 지금 청춘의 왕성한 기운이 있어가지고 손톱도 왜 그렇게 잘 자라는지 나 아주 귀찮아 죽겠어. 요즘은 머리도 이렇게 자라잖아, 이게. 난 대머리였어요. 이게 한 3년 전에 여기 반짝반짝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막 자란다고. 존재로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끊임없는 자기 생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변증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존재로 있으면 이 대머리에서 이 새끼가 딱 혼란 까질 뿐만 아니라 그냥 되져요. 나는 이 생성을 한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 손톱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이냐는 게 그런 질문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막스가 말하는 것은 이 해결의 변증법을 어떻게 바꿨냐면 인간은 무엇을 하느냐, 그 아르바이트, 그 노동, 행동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막스의 인간관의 기본, 20세기 인간관의 기본이 뭐예요? 나는 행동한다죠.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에요. I think therefore I am 이라는 명제. 나는 뭐야?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 데카르트적인 명제가 막스에 오면 나는 행동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은 끊임없이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서 옛날부터 원시사회부터 원시 노동사람도 끊임없이 노동하면서
이 인문적인 이 인간의 세계를 창조하면서 그 창조적인 어떠한 세계의 구조 속에서 자기 운명을 결정해왔다. 이것이 막스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은 헤겔 변증법을 보다 더 인간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요새 막스를 안 읽는다. 미친놈들이야. 젊은이들이 막스 안 읽고, 막스가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평등한 존재로 같이 우리가 살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막스는 막시즘이라는 어떤 이념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사회의식을 갖는 어떠한 공통적 자산으로, 우리 시대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든지 그냥 토론했던 게 막스예요. 그러니까 막스가 주장했던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사상 체계예요. 단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칼 막스 형님에 대해서 염증을 느꼈다. 염증을 느꼈다는 거랑 막스가 없어진다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막스가 추구했던 평등사상, 이런 것은 인류의 영원한 이데아예요. 근데 칼 막스의 핵심은 바로 이런 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막스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 복잡하게 들어가지 말고, 자, 우리가 이런 얘기부터 해보자고. 이제 시작. 도가도 비상도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도가도 비상도다. 그 하여튼 도를 도라고 하면 그것은 상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막스에 있어서도 우리가 20세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세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나는 나다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나라는 존재를 갖다가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제약적인 그것이 많으냐. 이게 20세기 사상의 출발이에요. 20세기 사상의 출발이라는 것은 헤겔로부터 시작되면서 헤겔 반동으로부터 막스로부터 이 시작되는 모든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는 나다. 나는 주체적으로 나의 운명을 내가 결정한다. 그래서 나는 인간이다. 이거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이성을, 고귀한 이성을 주시고 뭐 천부 인권서부터 해가지고 인간은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믿었던 이 인간이, 막스 형님 웃기지 말았나? 네가 너야 인마. 너는 네가 소속한 계급의 가치관이 철저히 예속되어 있는 노예 새끼라는 거예요. 그게 막스의 인간관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김없어요. 여기 오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소속해 있는 어떠한 사회적 가치관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 계급성에. 그러니까는 그러한 사회적 제약 속에서 인간을 바라보자. 이게 칼 막스가 벌써 엄청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20세기에 지금 우리가 20세기 벽두에 가장 치는 사람이 칼 막스하고 또 하나의 유대인 누굴 쳐요? 에? 프로이드를 치잖아요. 막스 앤 프로이드. 이 막스 앤 프로이드를 합친 걸 우리가 프랑크푸르트 학파니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독일에서 뭐 이렇게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게 이렇게 그렇게 했지만, 그게 뭐냐 하면은 맹자가 식색지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 식색지성이라고 하는 게 문제다. 이거 뭐 식이라는 게 이게 막스 형님이 갖고 간 주제고, 색이라는 게 누구예요? 에? 프로이드가 갖고 간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 고자가 말한 식색지성의 양면을 하나씩 20세기 와서 부활을 시킨 거죠. 그런데 프로이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인간은 의식적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의식의 주인이라고 그러지만은 인간이 알고 보면 자기 의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너는 네가 조절할 수 없는, 네가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너 자신에 있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 무의식이라는 건 뭐야? 무의식의 방이, 의식 속에 무의식의 방이 있어. 무의식의 방이 있고, 이걸 평면적으로 그려봐. 여기에 의식이라는 방이 있는데, 여기 통로가 하나 있다고. 여기에 말이야, 검열관이 딱 지키고 있어요. 이게 사천왕 새끼가. 무의식에는 온갖 개똥 같은 잡다한 의식적 사건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의식이는, 이건 리얼리티 프린시플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완전히 아주 정돈되고 아름다운 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의식에, 여기 뭐 응접실 카페트도 잘 돼 있고, 손님이 오면 다 차도 대접할 수 있고, 여기 뭐 개판이야. 손님이 여기 찾아오면 큰일 나. 어? 그러니까 손님이 찾아오면 의식으로 모시는 거죠. 그 의식에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의 새끼들, 손님이 여기는 손님도 들락날락거릴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새끼가 일로 들어올까봐 철저히 통제하고 막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새끼들이 들어오면 뭔가 잡귀신들이 다 들어서 이게 의식의 세계가 엉망되는 거야. 이걸 막고 있는 거, 이거를 repression이라고 불러요. 억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가 컴플렉스라고 불러요. 또다시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 프로이드의 세계에 있어서는 이 무의식에다가, 그러니까 의식에 이 앉힐 수 없는 것은 뭐야? 일로 다 밀리죠. 그걸 뭐라 그래? 라캉이 미끄러짐, 글리스망이라고. 이게 미끄러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에? 다 미끄러져 글로 들어가. 그래서 그건 대타자의 담론이 되는데, 여기는 하얀 혼돈과 카오스, 이거 악마의 세계야, 이게. 어? 반드시 이 의식과 무의식이 이드와 에고의 문제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로이드 이론을 자세하게, 에? 난 프로이드 연구를 아주 치밀하게 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이러한 무의식으로 미끄러져 가는데, 우리는 무의식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의식하지 않으려는 존재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식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의식의 세계를 애써 외면하고 살죠. 그러면서 정상인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엉망인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여기 다 엉망인 거예요. 다. include me. 다 엉망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는 거죠. 에고가 아니에요. 그 에고를 실제로 지배하는 거는 나의 이 unconscious의 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도저히 내가 알 수 없는,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나를 지배하는지도 알 수 없는 유령 같은 존재에 의해서 나는 지배당하고 있다. 막스는 아까 뭐라고 했죠? 나의 존재는 뭐예요? 내가 속한 계급의 모든 가치관에 의해서 규정당한 존재라고 했고, 그건 사회적 평면에서 얘기한 거고, 프로이드는 인간 내면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 인간 내면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사실은 그 딥 스트럭처에 나를 지배하는 건 무의식이다. 이런 얘기는 이미 과거에 인도의 유식사상에서 충분히 거론이 됐던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지만 아라야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프로이드가 말하는 그러한 무의식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그 다음에 마나 아라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이렇게 8식이란 말이지. 8, 7식. 예?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직접적인 의식이 뭐예요? 안식이죠. 가장 지금 눈으로 보는 거야. 여러분 지금 내가 말 안 할 때도 어떻게 돼? 당신 여러분들은 딱 눈으로 나 보죠. 난 지금 만질 수 없어. 지금 못 만져 나를. 가면 누가 만져 나를? 그럼 보는 건 자연하네 지금. 근데 사실 여러분들 나를 만지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눈이라는 시선을 쏘는 거야. 나 이거 탁 만지고 있는 거야 사실은. 이게 이거 본다면은 저 물리학적으로 보면 알맹이 가서 만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가장 포괄적으로 우선 많이 보이는 안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안식이 제일 인간을 지배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넓게 가장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안식이라는 게 뭐야? 가장 번뇌의 착각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서 눈으로 딱 보고 야 미인이다 하고 달려드는 새끼는 미친놈들이죠. 그 여자를 검토하려면 이제 안식부터 이식, 비식, 설식. 그러니까 이라는 건 뭐야? 귀로 들어보고, 걔 목소리 들어보고, 비라는 건 냄새를 맡아보고, 설이라는 건 이제 키스도 해보고, 그 다음에 신이라는 건 이제 섹스도 해보고, 이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남녀가 사귀는 거랑 똑같아. 이게 불교, 이 식구조가. 아시겠습니까? 가장 직접적인 데서 더 심오한 대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 다음에 의식. 이게서 우리가 지금 의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consciousness라는 의식이라는 말이 이거는 하나의 willingness. 인간이 어떠한.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정신현상까지가 의식의 세계로 들어오는데 여기 뒤에 만화식과 아라야식을 총철어서 이것을 프로이드가 무의식이라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복잡한, 이 유식사상에 들어가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얘기할, 뭐가 어떻게 되나? 더 이상 내가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러한,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지금? 예? 이 시대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헤겔부터 막스, 그 다음에 프로이드, 니체까지만 내가 오늘 그 밑으로 이제 소시르고 레비스트로스고 얘기하지만 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거기까지만 봐도 벌써 확연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니체는 뭐예요?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이 원숭이를 보면은 웃기잖아요 좀. 그 원숭이가 하는 짓 보면 딱 웃음이 나와요. 그거 왜 웃는 거야? 나랑 너무 비슷하니까. 비슷한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사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왜냐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는 거예요, 원숭이를. 그러면서 원숭이를 나보다 저열하다고 그 웃는다는 것 자체가 조롱하는 거죠. 아, 저 새끼 저거 웃기네, 저 새끼 저거. 인간 비슷하게 뭐 이렇게 손도 막 까먹기도 하고 말도 하고 뭐 손짓 멋짓 다 하면서 뭐 혼자서 매스터베이션하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하고 자위를 할 수 있는 동물이 인간하고 원숭이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보면 원숭이 보면 말이야 웃으라는 건 조소를 하는 거야. 그 경멸을 하는 게 왜 경멸하겠어요? 그 경멸이라는 게 니체가 인간은 인간 존재에 대한 경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원숭이는 너 인간을 진화시켰는데 이 새끼야 니들은 뭘 하고 있냐? 이 노예 새끼들아. 너희들은 초인을 진화시키지 않고 뭐 하고 있냐? 이 대중의 이 노예적으로 거기에 순응해서 사는 노예의 반대가 뭐예요? 귀족이죠. noble, slave, noble. 귀족이라는 건 뭐야? 귀족이라는 것은 타인의 판단을 필요하지 않는 존재. 자기가 자기 스스로 고귀하게 살아가는 존재. 의기양양하게 모든 것을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하는 그 결정하는 위대한 존재. 이게 귀족이다 이게. 왜 인간은 초인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비열한 동물 새끼들로 니들은 살아가냐 이 새끼들하고 그냥
외치는 게 니체 형님이에요.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서구 사상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지금. 에? 그러니까 니체가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 이 경멸스러운 이 군중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는 너희 존재, 여기에 대한 반역을 일으켜라. 이 반역, 이게 내가 말하는 귀족의 극단이라는 건 뭐죠? 초인, 슈퍼맨. 그것은 뭐예요? 극단적인 자기 향상의 의지입니다. 빌레추르 마트. 그 어떠한 권력의 의지라는 것은, 니체가 말하는 권력의 의지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초월해야 한다, 인간이라는 것. 자기를 초월하지 않고 대중적 가치에 함몰되어 가면 너는 노예 새끼고 비열하게 돼지고 만다. 그 비열함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인간을 노예로 만든 가장 근원적인 게 이 기독교의 노예 도덕이라는 거야. 인간은 2000년을 노예 도덕에 훈련을 시켜왔다. 그럴 때 그 이전으로 올라간 데는 뭐예요? 그게 비극의 탄생이에요. 이 사람은 Birth of Tragedy라는 그 유명한 이 사람은 히랍 문헌학자예요. 나 같은 니체는 나하고 아주 비슷해요. 나는 고전 문헌학자거든요. 나는 1차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나처럼 고대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그 트레이닝을 다 받기가 어려워요. 젊은이들은 나처럼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거 진짜. 그래야 나처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거. 니체도 마찬가지. 니체는 히라보가 독일어보다 쉽게 읽었던 사람이에요. 히라보를. 천재였습니다. 니체의 히라보는 대단한 실력이죠. 물론 라틴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니체는 엄청난. 그 니체가 여기 지금 우리 연극 얘기를 하지만 이 비극 무대, 옛날에 여러분들, 나는 히랍에 가서 히랍 비극 그 공연하는 걸, 그 아슈펜도스라든가 이런 이 대극장에서, 이 야천, 진짜 옛날 거기서 하는 걸 봤거든요. 그때 마이크가 있었어, 없었어? 마이크가 없습니다. 음향시설이 기대기게 돼 있고, 워낙 조용하니까, 고대사회에서는. 그게 들렸을 것 같아. 그러나, 배우가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대사가 없어요. 전부 관중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그대여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랑이 지들끼리 이러는 게 안 들려. 그 관계 구조가 그 히랍 비극의 그 공연 상태가 그렇다고. 그리고 이거를 전달이 안 되니까 여기 코러스가 있어요. 코러스. 그 코러스라는 게 쫙 합창가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크게 내지르는 실력이 있는 그 목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연을 하면은 그걸 요약해서 노래로 코러스가 계속 합창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코러스가 비너스 올림피아 신전에 뭐 신탕이 내렸더라. 이러면서 여기서 쫙 하면은 이 사람들은 말이야 이 무대에서 설정된 인물들을 엠퍼세틱하게, 자기가 그거를 아주 엠퍼세틱하게 그거를 아주 감정이입을 해서 그들이 그거를 감동적으로 코러스로 전달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니체가 아주 주목한 대목이라고.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를 코러스가 해석해서 그걸 감정이입을 해서 자기가 내지르는 그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는 그 연극의 그 자리, 그거를 오늘 우리가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니체는 비극의 연구, 니체의 비극의 연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여러분들이 도를 이해한다. 도를 흉내내고 도의 책을 아무리 읽고 도를 배운다. 우리가 장인으로 수업을 받는다. 대패질을 하나 해도 선생님 그걸 기술을 그대로 전수하겠다. 이러면 전수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선생의
태지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선생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 선생이 바라보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러스가 그 연극을 해석해서 뭔가 전달하고자 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또 다시 해석해야 된다. 이게 해석학의 구조가 이 니체의 사상이 아주 그 희락 비극 정신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를 배운다는 건, 우리가 지금 노자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노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노자를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노자라고 하는 것은 인류 사상의 원점이에요. 아까 내가 공포스럽다고 그랬잖아요. 공포스럽다. 노자를 내가 처음 접했을 때 공포스럽다는 건 뭐냐면은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